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혐오를 키우고 우리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 가는 커다란 폐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뀐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절박함도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어쩌면 이기적인 이유로 이해 득실만 따지는 건 아닐까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까? 더 오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제도가 돼야 내 편이 더 많아질까? 이런 주판알만 튕기는 선거제도 개편이라면 안한만 못하겠죠. 또 위성정당 같은 꼼수만 만드는 개편은 아니길 바랍니다. 1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 신년 인터뷰,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갑니다. 잠시 후 임종식 경북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무인기 얘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영공 침범했고요. 용산 예.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우리 군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 보고를 했을까요? 어떻게 저는 봐야 몰랐을 됩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몰랐을 수가 있다.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냥 어허. 그 북한 무인기가 넘어와서 그 우리 상공을 돌아다닌 것까지만 분석하고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 예. 분석만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그 밝혀지는 것 또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살폈다고 하면 김병주 의원은 사실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그 궤적 그것만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도 나타나는 건데 그 분석 자체를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군이 일정 부분 책임 회피성인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는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궤적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이었죠. 12월 26일 경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날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뉴스에서 왜 항적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면서 우리 서울 지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혹시 용산 위까지 간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 경계점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중구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예,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은 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써 외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약에 군에서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철저히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 확인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더 나쁘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둘 중에 뭐가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도 얘기 안 한 경우든 아니면 일부러 예스 외면하고 그냥 서울 항공모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의 책임을 좀 더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행 금지고요. 이제 콤파스를 딱 중심을 잡고 3.7km로 해서 쭉 원을 그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7km라고 해도 이게 의외로 크더라고요. 이제 그 한강 쪽 밑에 뭐 서초, 강남 이쪽도 일부 들어가고 쭉 해서 위쪽 중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건데 3.7km. 근데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는 이게 8km였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이 비행 금지 구역 안에는 이제 전파 방해 뭐 장치 이런 것도 가동을 하고 있고 이 구역 안에 뭐 어떤 물체가 들어와도 이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격추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 가장 가까운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격추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8일 동안 그걸 들어왔는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다면 거짓말을 한 거고 또는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과연 이런 방위 태세 또 경호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보안 또는 뭐 경호 체제를 가지고서 과연 대통령실의 안보나 아니면 경호가 가능한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군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어떤 형태의 무인기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카메라만 달고 왔으니까 그렇지 자폭 뭐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문재인 정권 때는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이게 37일 동안이나 몰랐다. 이거 대부분 책임이 이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한 여당 국회의원도 또 비슷한 식의 비판을 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17년도 있었던 일이고요. 30 며칠이라고 하는 건 30 며칠을 돌아다닌 게 아니고 그게 추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무인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추락을 해서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떨어진 잔해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7년에 무인기가 처음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걸 했습니까? 그 방어 체계, 그다음에 감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감시 체계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과 드론을 합친 드론 보시죠. 드론봇 전담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2017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이걸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태도와 행동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는 처음으로 무인기가 넘어와서 그걸 감지 못하고 탐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 체계도 만들고 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돼 와서 지금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운영 체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무인기가 5시간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감시와 감독과 그다음에 추격도 못 시킨 상황에서 그 책임을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못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떠넘기는 과연 맞는 겁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그걸 만약에 다른 어떤 보안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대 창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 부대 창설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대 창설을 한 줄도 모르고 새로 부대 창설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정부 탓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초대형 안보 참사라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문회 요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일까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인기가 더 많은 무인기들이 넘어온다거나 또 무인기가 폭탄을 싣고 온다거나 아니면 자폭 폭탄을 싣고 왔을 경우 이런 경우는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상공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국민 앞 소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질책의 의미도 있고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지만요. 대응을 잘 하도록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앞 소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다음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일단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대책을 당연하죠. 세워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그 김병주 의원, 네. 이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네. 여당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죠. 네, 홍보수석이 그렇죠. 그랬죠.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이건 좀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렇게 또 적반하장이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네. 날리면 사태 때 있잖아요. 그때 MBC 공격하는 것과 저는 비슷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지 의원이 어려운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국방부에서 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정부로 예. 표시된 걸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예. 거기 보면 그 방공 제한구역, 비행 제한구역과 겹치는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비행 금지고요. 그걸,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이게 겹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큰 보안도 아니잖아요. 그 궤적 자체는 국방부에서 밝힌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밝힌 궤적을 보고 그게 이 대통령이랑 가깝네? 그러면 3.7km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그려본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내통을 했다. 이렇게까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반성을 안 하고 도리 이걸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그것도 색깔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색깔론 씌워가지고 보수 진영 결집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뭔 내통을 합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이 주장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걸 어떻게 사성 장군까지 하고 그분이 포병 관련된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마치 북한과 내통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책임 전가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이 대통령실과 정권에 대한 이거는 좀 신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몰랐을까? 알면서도 허위 보고를 한 걸까? 어떤 이런 굉장히 또 의문도 들고 지난번 그 날리면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제 뭐 바이든을 날리면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EXX 이게 처음에는 김은혜 수석이 직접 EXX 한 거 맞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향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대통령이 직접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또 좀 있다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뢰가 이제 크게 무너져서 이번 무인기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깨졌다는 거 정권에 대한 대형 안보 참사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어제 뭐 불출마 선언해서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는데 이것도 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불출마를 했을까? 아니 뭐 저는 교통정리했다고 생각해요. 윤핵관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보시네요. 김장연대를 어느 쪽으로 이제 밀려고 했던 것 같고 권성동 의원까지 나오면 이제 충돌하게 되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니. 아마 이제 친윤 쪽, 윤핵관 쪽에서 정리를 해서 김장연대 쪽으로 가는 것을 하자라고 아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김기현 의원 밀어줄까요? 제가 볼 때 속으로 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이 중심에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저는 뭐 개입이 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인데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꽤 상위권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거를 한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도 출마 여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아직 최종적으로 말이 안 맞춰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오늘까지도 뭐 입장을 출마 쪽으로 가다가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는 설득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오지 말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리를 두 개나 줬잖아요. 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기후대사? 예, 대사. 그 정도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좀 대통령실과 좀 입장을 같이 해달라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나경원 지금 이제 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있다고 보지만 근데 저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표가 안 되게 되고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윤핵관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이 공천 문제나 추후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에 빠지다 보면 윤핵관 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 말이 이제 100%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추측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만류하고. 그렇죠. 다음 총선에 그렇게 할 공천을 확인해주는 또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만 보면은 지금 당 대표가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뭐 부위원장 자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선이 확 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당원들만 하기 때문에 조직이 또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만약에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윤심을 매개로 해서 밀어붙였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로 똑같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원이 뭐 80만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준다고 해서 그 8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쏠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안철수 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총선에 나가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친윤계가 돼버리면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들이 더 낙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국민들 볼 때 물론 안철수 전 대표를 좋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친윤보다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거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으로 얘기하더라도 실제 또 다르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보는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이제 한 두어 달 앞으로 남았네요. 이제 3월 8일. 대표 선거가 있고 그 전에 1차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거죠? 4명을 뽑고 추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결선 만약에 다수가 안 나오면 과반수 이상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변수인 게요. 결선 투표를 현장 투표를 할지 온라인 투표도 병행할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결선 투표 현장 투표 아닌가요? 제가 얼핏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저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공적으로 안 돼. 그러면 변수가 또 생겨요. 그렇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에 오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젊은 층이겠습니까? 뭐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광훈 목사 측에서 많은 분들을 가입시켰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동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네요. 그것도 변수가 돼요. 현장 투표로만 한다고 하면. 자, 이재명 대표 다음 주 화요일 10일 오전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거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뭐 저는 정면 돌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 방상국회다. 그다음에 뭐 왜 조사를 피하냐. 범죄인처럼 이미지가 생기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면 돌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안 나가잖아요. 소환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결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리더를 연결해 새해 인사도 듣고 새해 계획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연결돼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경북의 교육가족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긴 코로나로 위축된 교육 활동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소외 받는 학생이 없는 따뜻한 경북 교육 실현을 해서 올해는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23년 새해 역점을 둬서 추진할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코로나가 이 3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교육 회복이 필요하고 또 미래 교육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무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 교육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또 국제 교류 활동을 원격으로라도 활성화하고 또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험학습 이런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요. 중점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 배움이 우리 학생 중심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이 학령 인구 감소가 아주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책임 교육 또 폭넓은 복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 교육 또 교육 지원을 혁신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전한 교육 회복 그리고 미래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뭐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공백과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예, 현재도 이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학습 공백 격차를 우리가 그 대응책으로는 대면 수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 지금은 그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학생들은 확진이 되어도 그 중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실외 행사들은 마스크를 벗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학력 관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특히 저학력 분야 선생님을 더 투입하기도 하고 또 학교의 희망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기 부족한 과목을 언제라도 희망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온라인 쪽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마치고 퇴근 후에 7시부터 온 학교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학업 성취 인증을 하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이나 수업, 대면 수업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체감할 정도.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교생이 예를 들어 한 30명 되는데 올해 한 10명 졸업하는데 1명 들어올까 말까 입학은 이런 학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학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예, 앞으로 작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소멸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살리는데 너무 10명도 안 되는 학교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의 그 교육적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뭐 통폐합까지도 검토를 할 학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작은 학교는 뭐 강점도 있습니다. 맞춤형 수업할 수 있는 강점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너무 적으면 사실은 선생님께 배우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끼리 서로 친구들에게 배우는 것도 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웃 학교들하고 그렇게 해서 운동회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공동 수업 학교, 또 도시와 농촌을 이어서 같이 도농 교류를 하는 그런 학교, 또 초중도 연계해서 예술이나 체육 교과를 공동 수업하는 방법, 그리고 원기 화상 수업, 이것은 뭐 타시도 하고도 가능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공백을 좀 메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경북에 추진하고 있는 건 작은 학교 자유학부제입니다. 예, 학구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오는 거는 자유롭게 우리가 갈 수 있고 이주를 하지 않아도 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더 해나가고 특히 지자체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의 지자체에서 원한다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23년에 뭐 폐교가 예정된 그런 학교가 지금 통계가 좀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많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니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도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분교 정도 이렇게 폐교가 되고 본교가 폐교되는 경우는 지금 없고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교 몇 곳 정도. 가능하면 살리겠다. 그게 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신년사를 통해서 4가지 핵심 과제를 말씀하셨어요. 삶과 연계해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시대의 변화 또 교육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그 지식을 받아 적고 암기하고 이런 쪽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심의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토론 수업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이런 수업이 바로 배우는 것이 삶과 연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 사회가 전체가 학교가 돼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고 또 지역민들도 전부 선생님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지금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것을 수업에 직접 활용해서 학생들 맞춤형 교육,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로 그 안정되게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학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자,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전체 학생은 줄어도 이 다문화 학생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또 학업 중단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이런 학생들도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 쪽에 노력을 하고 또 이런 학생들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원래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뭐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또는 그 맞춤형 복지비, 초등 돌봄 간식비 또 지금 그 방과후 학교도 농산어촌에서 도시학교까지도 운영비를 차츰 지원해가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특히 원래 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초등 전일제 늘봄 학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 경우에는 돌봄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향. 그리고 다문화 쪽에는 우리가 경주의 한국어 교육센터를 지금 올해 3월부터 개교를 합니다. 그런 노력.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이라든지 특히 또 전국 처음으로 중증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인공 와우 시술비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 복지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군요. 이제 늘려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교육감 직선제 개편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시도지사와 교육감 한데 이제 묶어서 이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두고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러닝메이트제 도입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임명제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데 이게 그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그 정보가 부족한 그런 점은 공감을 하지만은 이것은 홍보를 강화하고 토론 기회를 확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이런 문제를 해서 폐지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급하게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도지사 선거에 묻혀서 교육감 선거는 정말 더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문제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뭐 교육감 선출에서 이런 자질이나 교육 정책보다는 시도지사들의 그런 의지에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후보자들이 또 정당에 줄을 서는 등 교육계가 정치적으로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도지사 소속 정당에 따라서 교육의 이념이나 방향이 달라져서 국민 통합을 더 저해해야 할 그런 우려도 사실 있어서 이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현지 교육감들하고 좀 얘기 나눠보셨나 모르겠네요. 다른 뭐 16개 다른 지역의 시도 교육감들은 어떤 생각 대체로 갖고 있습니까?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뭐 대부분 이 부분은 우려가 크게 된다.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 자치 훼손. 아마 이거 학부형님들도 내용을 아시면 전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도 보면 교육감 직선제를 가장 많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교육감 직선제 현행처럼 직선제가 훨씬 좋은 제도 같은데. 그렇죠.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그럼 왜 러닝메이트제를 시도하려고 할까요? 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시도하려고 할까요? 이제 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깜깜이 선거고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직선제를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념적으로 너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가 교육이 개입되면 상당히 좀 교육이 본질적인 측면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교육은. 그래서 이 성급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동안 직선제가 조금 뭐 문제도 있었지만 학부형들이나 도민들의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그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 아이들이 우리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바탕도 교육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에 달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교육을 100년 대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이 교육은 시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고 또 본질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는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경북교육은 제가 이제 재선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는 그런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겠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우리 경북교육의 이런 노력 덕분에 타시도에 많은 학생들이 경북의 고등학교에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K-팝, K-드라마, K-푸드 이렇게 많은 K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K-에듀를 우리가 통해서 선도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 또 우리 교육가족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의 역사와 제대로 된 용어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예. 네. 선거제도, 예. 그리고 용어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에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좀 국민들도 선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선 여야 반응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여야 할 것 없이 이 지역구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본인들 입장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이 중대선거구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요. 역시 본인 지역구 지키기 문제인데요. 그렇죠. 영남의 도시권역 그리고 수도권의 도시 지역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만약 이 중대선거구제로 옆에 있는 이 선거구와 합쳐질 경우에는 2명 중에 만약 2인 선거구가 된다면 2명 중에 같은 당의 1명은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죠. 높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정진석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좀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이게 영남민주당과 호남 국민의힘을 살리는 목표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를 좀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각 당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거법을 생각하고 있다. 참 재밌네요. 이럴 땐 똘똘 뭉쳐요. 보면 여당의 영남 지역 그리고 야당의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네. 자, 주요 정당의 반응 살펴보면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고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온 의원들은 일단은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선거구 획정 시한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중대선거구제가 언급을 하면서 2인, 3인, 4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2인에서 3인을 뽑는 것은 이 중선거구제다. 이렇게 이 정의하는 것이 이 정치학 용어로는 더 맞습니다. 잠깐만, 이거 정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중선거구제가 2인, 3인, 4인까지입니까? 아니면 3인까지입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2인부터 4인까지도 다 4인까지도. 중선거구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명까지가 중선거구제고 5명 이상이 대선거구제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게 이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얘기죠. 엄밀히 그렇습니다. 따지면. 예. 네, 엄밀히 따지면 이 중선거구제인데 이걸 마치 이 대선거구제랑 좀 동일시하는 용어 잘못된 사용도 있어서요. 예. 실제 이번에 국회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 중에 보면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은 이 대선거구제입니다. 6명에서 8명까지 뽑는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한다면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만 이 중선거구제도를 활용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존치하자 이런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연 어떤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 선거제도란 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서로 대립되지 않는 제도 구성을 두고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용어 사용에 우리 청취자들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자, 정리를 하자면 여당 입장,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영남권 의석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수도권 많이 장악을 한 상태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의석이 줄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정치인들 용어 사용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네,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에 국민들이 투표한 표심을 좀 반영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위성정당 출연 때문에 사실 비판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 출연을 시킨 이 국민의힘과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 마치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적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중대선거구제랑 충돌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비례대표가 인물을 선택할 수 없다. 정당 마음대로 공천한다면서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정치인의 목적이 뭔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비례대표제도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공천을 애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례대표 중에서 선택하는 개방형 비례제도 역시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순서 없이 거기서 선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라고 하는 말은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한다는 말이지 이 정당에서 결정한 순서대로 무조건 뽑히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국회의원은 우리가 개개인을 뽑기도 하지만 실제 많은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국회를 보면 정당 결정에 정책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정당이 통째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 비율에 맞춰서 국회를 좀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이 비례대표 취지입니다. 보통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을 뽑는 선거제와 비례대표제 강화는 이 택일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 중대선거구 제도가 비례대표인 것은 아니지만 가령 이 한 선거구에 10명씩 뽑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비례대표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갖춘, 그러니까 정당 중에서 정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선거구제가 워낙 좀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듣는데도 사실 좀 많이 헷갈리네요. 네. 이게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자, 뭐 과거 사례도 쭉 정리를 해오셨는데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요. 이번 선거제도 개혁 방안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특히 이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울진, 영덕, 봉화, 영양 같은 지역은 4개 지역이 합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에서 주장했던 게 지역 대표성 문제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군 단위마다 한 곳마다 대표자 한 명을 두려면 의원 정수가 지금의 4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군마다 둔다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하는데 동의하는 우리 국민들은 또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는 이 4개 지역이 대표자가 한 명뿐이라는 건데 만약 선거구를 이 광역 단위나 그 절반 정도로 좀 넓혀서 가령 경북이 지금 13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데 이 북부 지역에 안동 MBC 관할 지역에 9개 시군을 합쳐서 국회의원을 3명 뽑게 된다면 오히려 이 9개 지역민들은 3명의 대표자를 지역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를 둘 수 있는데 그 4개 군이 모아져서 한 명을 뽑게 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또 한 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표성이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뽑는 제도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우리 이 경북 북부 지역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소선거구 제도보다는 중대선거구 제도가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더 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꼼꼼히 한번 골똘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경북 북부 지역 9개 시군과 그렇죠. 동해안에 영덕, 울진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합쳐서 이제 11개 시군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11개 시군 통틀어서 이제 4명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자 이거죠. 선거구를 1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현재 4명 국회의원이 있는 걸 여기서 묶어서 4명을 뽑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임미애 의원과도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내가 진짜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도 1명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뭐 영남도 마찬가지, 저쪽 호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금 뭐 일당 독재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정의당 국회의원도 나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다양성.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들 여론조사, 중대선거구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 국민들의 여론을 좀 깨트려야 되겠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